네, 자동차 보험 모의고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 모의고사 사례 문제 풀어보셨는데, 사례 문제는 제가 두 문제를 출제했죠. 네, 항상 두 문제를 출제합니다. 작년에 사례 문제가 한 문제, 불과 15점으로 출제됐다고 해서 사례 문제를 모의고사 때 안 다루면 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례 문제는 자동차 보험 사례 문제의 유형은 뻔해요. 문제는 그 유형을 어떻게 조합해서 출제하느냐인데, 자, 한 11가지 유형이 있다고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설명을 드렸죠. 자, 그 유형들을 조합을 해서, 유형들이 하나는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뭐 무단운전도 있고, 그렇죠. 뭐 취급자 사고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유형들이, 자동차 사고가 뭐 얼마나 많겠어요, 유형이. 자, 그런 유형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근데 요즘은 또 조합도 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출제가 된다. 자, 책임근제보험, 자동차 보험 모두 정말 쉽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2년 연속. 뭐 그 이전에도 예전에 우리가 시험제도 변경되기 전에는 자동차 보험 이 과목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급보험 계산은 빠진 반쪽짜리 문제가, 그렇죠? 논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딱 문제 던져놓고 써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험제도가 변경이 돼서 과목별로 우리 4과목이고 하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쉬워졌다. 그리고 책임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배점이 주어져 있다 그랬죠. 자동차 보험은 사례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급보험 계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책임론은 단순해질 수밖에 없고, 과거에 보험회사가 한 서너 개, 피해자가 한 서너 명, 막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잘해야 보험회사 둘, 피해자 한두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슈는 잘해야 한 2개 정도, 2개, 3개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 보죠. 그러면 자동차 사고에서 출제될 수 있는 사례 문제 유형은 몇 가지가 안 되니까 그 부분만 확실히 학습을 하시면 돼요. 이 모의고사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사례 유형들은 다 출제를 할 겁니다. 그러려면 2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한 문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 문제를 하고, 물론 약술도 중요하죠. 약술이 85점이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약술을 여기서 모의고사로 출제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5주간.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약술은, 그래서 제가 약술 120제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약술 120제에서 정말 다 나왔습니다. 작년 자동차 보험 85점 보세요. 약술 120제에서 다 나왔어요, 100%. 1번 문제가 작년 1번 문제예요, 약술에. 이해되시죠? 그 5문제입니까? 5문제 다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약관에 있는 내용 좀 가미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보험은 약간의, 그 약관 내용이, 지급기준, 자동차 보험 약관이 있다 보니까 약관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와 함께 암기가 필요하겠죠. 약술 작성을 하게 되면.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암기를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암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약술집을 드리는 이유는 약술집의 그 목차들을 보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한테 다 했는데 키워드 위주로. 그렇게 해야지. 이걸 단순 암기하면 머리 쥐나고 되지도 않습니다. 암기라는 건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되지가 않아요. 그런 요령, 그런 시험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확률 게임이고, 자, 이 불확실한, 그렇죠? 이 여러분들 합격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죠. 리스크를 안고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불확실한 리스크,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드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시험은 확률 게임이니까 이 확률 높은 게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합격 목표에 직진을 하셔야지 여기서 우왕좌왕 왔다 갔다, 우회도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률 높게. 그러면 자동차 보험 사례 문제 유형은 다 다뤄봐야 돼요. 뭘 하나 빼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리스크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렵다 이런 걸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자, 이 모의고사가 시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얻어가는 거예요? 좋은 점수?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거는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확실한 게임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시험장에 갔을 때, 무슨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어. 이런 자신감. 그렇죠? 확실성. 어느 정도, 완벽한 확실성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연하게 가면 안 되겠죠. 내가 어떤 자동차 보면 사례 유형 중에 뭐 하나를 내가 잘 몰라. 운에 맡기자. 그렇죠? 안 나오면 합격할 것 같죠? 내가 안 배운 게 안 나오면 합격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뭔가를 그렇게 학습하신 분은 떨어질 확률이 높고, 제 사례,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자동차 대인을 2002년도에 합격하고 2003년도에 합격하고 그 이듬해 2004년도에 재무를 동차 합격을 했는데, 재물 시험 준비할 때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시험에 요만큼 나오니까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차잖아요. 동차 합격했잖아요. 시험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학습한 100에 10%도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자, 그렇게 학습하면 그 게임은 확률 게임에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도 한번 떨어졌거든요. 대인 2003년도에 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떨어져. 그 당시에는 제가 뭐 다른 직업이 있다 이쪽으로 전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병행을 하면서 했는데, 시험 공부를 진짜 몇 달 안 했는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내가 공부한 게 다 나온 거예요. 내가 공부한 게 다 나온 것 같아.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예. 점수는 기억도 안 나요. 예. 어떻게 내가 학습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왔어.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떨어진 이유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근데 그 다음에 합격하고 재물 합격할 때는 이게 내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동차 보면서 제가 이듬해 실수를 했어요. 2003년도에 다른 자동차 운전단부 특이하게 나왔는데, 다른 자동차 운전단부 특이하게 해서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정말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어요. 실수를 한 게 보이잖아요. 제가 공부한 사람은 이걸 왜 내가 실수했을까? 그렇죠? 보이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거 웬 다 제대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런 게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이라고. 그래서 제 문제들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들 오지 않고 이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시라고 제가 자극적인 문제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모의고사의 자극을 받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편안하게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푸시라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고, 다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약술은 잘 손을 못 대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때 이렇게 푸시를 잘 해서 학습을 해야 되겠죠. 좀 여유 있게 학습하면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앞에 계신 분이 기간이 얼마 안 되고 1차 시험 준비하시고 그리고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답안이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어떻게 학습하는지 알 수 없어요. 답안을 보면 감이 옵니다. 어떻게 학습하셨을까? 적당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뭔가 자극적으로 자기를, 그렇죠? 이렇게 스스로 끌고 갔겠죠? 자,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절대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0일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진짜 직진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자,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자, 기본이 안 돼 있고 자꾸 이걸 가지치기 해가지고 끝도 없이 갑니다. 진짜 정말로 끝도 없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정말 힘들어. 본인 스스로 힘드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먼저 당부 드릴게요. 자, 이제 자동차 보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 다음 사례에서 갑을 보험사의 A씨에 대한 담보별 보상 책임 및 권리에 대해 논하고 피해자별 지급보험금 산출하시옵니다. 자, B의 회사에 근무하는 A는 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 차량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거주지가 같은 방향인 동료 C를 태우고 오전 8시에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여 오던 D가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A는 부상을 당하고 C는 사망을 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렇죠? D는 사고 당시 전날 음주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네요. 운전 중이었고 사고 후 도주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피해자 A씨는 안전띠 미착용 과실 10% 상태였고 C의 유족으로는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 출생한 자녀가 있다. 자, 지문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자, 여러 이슈를 이렇게 출제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좀 여러분들 버거울 수 있지만 학습을 하셔야죠. 그렇죠? 이 중에 일부가 출제되겠지만, 그리고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 다 최근에 자동차 보험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약관이 개정됐거나, 그렇죠? 법률이 개정됐거나, 그런 내용들이에요. 됐죠? 자, 보험 계약사항을 보면 A는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갑보험사에 개인용 종합보험 전담보를 가입했고, D는 상대 차량이에요.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을보험사에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전담보를 가입했다. 자, A씨 과실상계 전 실제 손해액 및 보상 한도액입니다. A는 치료비 1,000만 원, 휴업손해 800, 입원기간 60일, 월 현실소득액 400, 노동력 상실률 40%, 후유장애 판정 2개월 후 보험금을 지급했고 보험금 지급일부터 정년까지 개수가 48, 취업가능 연한까지 65세죠. L개수가 98입니다. 자, 이 출퇴근제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그렇죠?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돼서 산재로 보상이 됩니다. 이 이슈와 관련돼서 법이 개정이 돼서 2018년도인가요?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 다 출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산재보험 처리가 됐다 했을 때 자동차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을 시험에 제대로 출제가 아직까지 안 됐어요. 물론 이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릴 때 상당한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이런 이슈는 사실은 보험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알겠죠? 출퇴근. 자,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때가 제일 러시아워 시간이죠. 그죠? 그러면 그때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그 과거에는 출퇴근 중에 사고가 나면 다 산재 처리가 됐습니까? 안 됐죠. 사업주가 제공하는, 그렇죠? 교통승용구를 이용하다가 자동차 사고 발생했을 때 산재 처리가 됐죠. 근데 지금은 개인용 자동차, 심지어 자동차 사고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다 산재 처리가 된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 러시아워 시간대 사고 발생했을 때 그 손해율이 대인배상 2에서 산재로 가게 되면, 면책이 되면 그 손해율에 큰 영향을 끼치겠죠. 큰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출제가 안 됐다는 부분. 근데 사실은 자동차 보험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2018년도에 상속구 공제 이런 식으로 나왔죠. 오히려 더 좀 이런 그 실무적인 것보다 더 흔하지 않은 사례가 출제됐다.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든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산재 면책 사항, 그렇죠?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또 개별 적용하는 거, 그리고 대인배상 5원에서는 손익상계 문제, 이런 부분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산재보험이 요양급여, 전액 휴거급여 1680, 장애급여 1억 8천이 지급됐고요. 자, 그리고 우리 자동차 보험은 지문에요. 대인배상 원 한도액이 주어집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대인배상 원동 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작년, 재작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들 답을 그렇게 안 해요. 실무에서 신경 안 쓰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왜 출제자가 또 내고 또 내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자동차 보험, 책임문제 시간에 말씀드렸죠.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 합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 출제자는 배점이 주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 모범 답안이 있고 모범 답안에 따라 채점을 해야지 그 많은 채점지를 2,000장 가까이 되는 채점지를 어떻게 3개월 동안 다 채점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모범 답안이 있고 배점이 있어요. 그거대로, 그 내용대로 채점을 해야 공정성도 부여가 되고 그리고 편의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편리하게 빨리빨리 채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작년에, 재작년에 그 문제들이 대인배상 원에서 치료비, 간병비, 전액보상이 약관의 자배법에 대법원 판례에 국토부 행정지리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부상보험금액만 적용하라. 그 내용인데 그 문제가 그 취지가 아니라고요?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유일한 사례 문제에서 보면 상해 그 급별 한도에서 일반 외상과 치과 보철이 필요한 상해, 그렇죠? 상해 그 한도를 합산을 해야만 계산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외상과 치과 보철이 필요한 외상이 있었다. 그러면 자배법 약관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한도액 합산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런 답안 있습니까? 저만. 그렇죠. 아무도 그런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합니까? 자, 그게 바로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적용했을 때 대인배상 원 부상보험금 한도를 적용하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 문제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근데 사례 문제 1번이 굉장히 좋은 문제였는데 문제는 15점짜리였다는 게 아쉬웠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실무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대인배상 원 종합보험 가입했으니까 대인배상 원 신경 안 쓰고 전체 한도, 전체 합산한 과실상계고 금액이 대인배상 무한이니까 그렇죠?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과실상계고 금액이 치료비, 간병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냥 그대로 단순히 산수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산수 문제라고 합니다. 산수 문제 15점짜리 냈다. 그럼 산수 문제 내는데 굳이 출제자가 일반 외상하고 치과 보철이 필요한 외상을 넣었다? 그리고 이렇게 대인배상 원 한도를 이렇게 주어진다? 한도가 이제 급별 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은 한 글자, 한 단어도 쓸데없는 글이나 단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에 출제자 기재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렇죠? 한도를 기재하고 할 이유가 없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그 부분 치료비, 간병비, 전액보상, 부상보험에 적용하는 것을 제가 3년 전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출제자가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하면 또 쓸데없는 얘기니까 어쨌든 간에 출제가 됐고 2년 연속 출제가 됐는데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안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다라는 거죠. 출제자가 동일한 문제를 반복해서 출제된 부분이 몇 번 있어요. 2015년도에 건설기계 현장에서 사고, 도로에서 트래픽 액시던트가 아닌 그런 사고 문제를 2015년도에 출제했는데 말들이 많았어요. 2018년도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2018년도에 그 문제하고 이 치료비, 간병비, 전액보상이 동일한 대법원 판례예요. 한 판례의 이슈가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 치료비, 간병비, 전액보상, 대인배상 원 따로 계산하는 문제에 출제하고 또 이견이 있다 보니까 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니 또 나왔습니다. 작년에. 또 나왔어요. 사례 문제 1번 문제로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 그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뭐에 어떤 그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출제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보이고 또 그래서 제가 항상 문제풀이반 할 때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책임근절 자동차 보험이 지금 변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묻혀버리는데 예, 쉽게 출제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또 약술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약술도 충실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 A 상의 후유장의 등급별 급수 및 보상 한도액 주어졌습니다. 대인배상 1은 자, 여기는 뭐 보험사 구분 없이 정해져 있죠. 상해 1급 자위법에 따라서 3천, 후유장의 5급 9천. 자손은 갑보험사에서 지금 담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해 1급 3천, 후유장의 3천. C는 사고 당시 월 현시 소득의 450만 원, 사망 2개월 후 보험금 지급했고 보험금 지급일부터 정년까지가 열개수가 98이고요. 취업 가능 연한까지 65세까지 개수가 128이다. 산재 역시 처리가 돼서 사망으로 유족급여 장의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 따른 일용 근로자 임금을 그냥 지문에 주었습니다. 12만 원. 됐죠? 자, 이 문제도 PPT로 정리하면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례 분석 테이블 제가 드렸죠? 자, 저는 사례 분석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제가 만든 사례 분석 테이블. 자,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시험장에서 그림 그리고 그걸 다시 글로 다시 쓰는 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2016년도인가요? 2017년도부터 강의를 자동차 보험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만든 이 사례 분석 테이블로 하고 저는 문제를 만들거나 할 때 그림은 전혀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례 분석 테이블 하나 있으면은 다 정리가 됩니다. 이거 자체가 논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만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제 강의 듣고 계시니까 이게 확실히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례 분석 테이블 드렸죠. 하나하나 보고 먼저 사례 분석 테이블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답안을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보험사, 을보험사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자, A가 갑보험사의 기명피보험자로 자신이 보험을 가입했고 자, B의 회사에 근무하는 A가 출퇴근 중이었죠. 그러면 B는 어떻게 될까요? 사형 피보험자가 돼요. 자, 약관을 좀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피보험자 개념, 사형 피보험자가 되고, 을보험사의 D가 기명 피보험자로서 음주 0.03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과거에는 0.05였죠. 이상이 되면 음주 운전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도망갔죠. 뺑소니. 그렇죠.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 지금 또 신호 위반했어요. 그러면 과실이 100%일 거고, 자, A는 어떻게 될까요? 과실이 제로죠. 자, 과실이 제로인데, 이 자동차 보험 자배법에서는, 자, 과실이 제로더라도 자배법은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그렇죠.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서 승객에 대해서는 고의 자살이 아니면 운행자 책임을 지고, 여기서 운행자는 누구예요? A는 소유자고, 그렇죠? 여기 사용자는 운행자죠. 그렇죠. 그리고 승객 외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운행자, 운전자, 무과실, 상대방, 피해자의 과실, 그리고 자동차 결함과 무관한 경우 삼면책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 액시던트 사고니까 현장에서 가려져요. 자, 그러면 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고. 그래서 이 무과실인 경우에 그 승객에 대한 책임, 그렇죠. 검토해야 되고. 자, 지금 보면 다 운행자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 자고, 피해자가 A와 C인데, 자, A는 부상을 입었고, 자, 산재 보상을 받았으면 산재 처리가 돼서 안전대 미착용을 했어요. 그리고 C는 사망을 했고, 승객입니다. 여기는 산재 보상 역시 받았고, 자, 승용차 함께 타기. 자, 이 승용차 함께 타기 출퇴근, 그렇죠? 이 카풀 사고는 동승자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원래부터 그랬던 거예요. 개정된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러는데, 그렇죠? 유상운송 면책이 아니라는 게 신설이 된 거죠. 그렇죠? 동승자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승자인데. 그리고 안전대 미착용 과실은 적용이 돼야 되겠죠. 손해공평분담 원칙에 따라서 손해가 확대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A의
본인에 대해서는 자기보험이죠. 자기보험에서는 무상과 자손을 보는데, 자, 이 경우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일까요? 자, 이 여기에 음주 뺑소니죠. 과거에는 예, 어쨌든 음주 뺑소니는 부책입니다. 대인배상 1, 2 다 부책이에요. 무면허 같은 경우 대인 2 면책이었는데 역시 부책이 됐죠. 대인배상 1, 2에서 보상이 된다. 종합보험에서. 그러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자기 신체 사고 해당될까요? 맞죠. 피보험 자동차 사고죠. 그리고 피보험자고 자손에서 담보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 테이블에서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자기 보험이에요. 무상 자손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타인에게 그렇죠. 행위자, 즉 배상 책임의 주체가 배상 책임의 객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는 그렇죠. 이때는 법률상 책임 먼저 검토하고 보험자 보상 책임 검토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A와 C에 대한 승객에 대해서는 자, 자별법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자별법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러면 대인배상 1, 2에서 어떻게 될까요? 대인배상 1은 일단 담보가 되고 대인배상 2는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근거는 약관에서 여기는 동료입니까? 그렇죠. 동료제 면책에 해당됩니다. 됐죠. 대신에 산재 초과 손해는 보상을 해요. 이해되시죠? 됐죠. 그리고 B 봅시다. 사용자. 자, 사용자는 운행자입니다. 그렇죠. 기명 피보험자가 그렇죠. 사용자의 업무에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에 운행 중에 그 사용자는 기명 피보험자의 사용자는 사용 피보험자입니다. 자, 그러면 B의 A에 대한 책임 따질 게 없네요. 이거는 그렇죠. 여기는 뭐 자기가 운행을 했는데 그렇죠. 공동운행자 내부자가 자기가 다치고 타인성을 논할 수 없죠. 근데 B의 C에 대해서 승객에 대해서 역시 어때요? 자율법상 책임이 있죠. 그렇죠. 운행자는 승객에 대해서 고의 자살이 아니면 책임이 있고 마찬가지 대인배상 1 담보되고 대인배상 2는 요거는 피용자재 면책. 그렇죠. 그래서 A 갑보험에서는 산재 면책입니다. 산재 약관상 면책. 근데 사실은 면책이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의무보험인 사회보험인 산재로 가고 산재에서 못 받는 부분은 보상을 받고. 자, 이게 결국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책임근제보험의 근제보험에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피보험자가 그렇죠. 피보험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도 했고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한 거죠. 결국 근제보험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인배상 1은 자배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초과 손해가 담보되는 게 아니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 2에서 산재 초과 손해가 담보되는 거예요. 근제보험도 사배책은 임의보험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여기는 산재보험도 의무보험이고 자동차 보험도 특별법에 따른 의무보험이에요. 여기는 손익상계 대상이다. 손익상계 대상이에요. 그러면 원인자가 있으면 공단에서 구상권 행사하기 때문에 손익상계 대상이고 대인배상 2는요. 요거는 정책적으로 의무보험이 산재보험으로 가고 의무보험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으로 산재 초과 손해만 담보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산재 면책 사유가 동료제, 피용자제 면책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이 차량을 누구한테 빌렸어. 그러면 어떤 사용 관계가 사용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경우는 이건 또 개별 적용을 해요. 그러면 그 배상 책임 주체, 그 피보험자들 중에 누구 한 놈만이라도 면책이 아니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인배상 2도 손익상계 대상인 거예요. 야, 여기서 손익상계 대상이라는 것은 자, 일어나 저나 손익상계 대상인데 자동차 보험에서 다 담보가 되느냐 아니면 초과 손해만 담보되느냐 근제보험 사배책에서 그 문제입니다. 대인배상 2에서. 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암기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됐고 을보험사 보면 자, D의 A에 대한 상대 차량 운행자에 대해서는 자율법상 민법상 책임이 있고 일반 과실이니까 따라서 대인배상 1, 2에서 담보가 되죠. 마찬가지로 상대 차량의 승객에 대해서도 자배법, 민법상 책임이 있고 대인배상 1, 2에서 담보됩니다. 그리고 음주 뺑소니죠. 자, 이 경우 어떻게 돼요? 사고부담금. 자, 피보험자의 사고부담금인데 자, 그 사고부담금 적용 기준은 뭡니까?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 뺑소니 내지는 김영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음주 뺑소니. 그렇죠. 여기는 어차피 김영 피보험자밖에 없죠. 본인의 음주 뺑소니죠. 자, 그러면 사고부담금 어떻게 적용해요? 대인 1은 1000이고 대인 2는 1억 한도 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1인당인가요? 사고당. 그렇죠. 자, 여러분들 만약 이 보험금 산정할 때 이 사고부담금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뭐예요? 1사고당. 보험금 다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에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아요. 피해자는 그냥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사고당 그 음주 뺑소니 운전자가 1사고당 부담금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체 합산한 금액이 대인배상 1에서 1000만 원이 초과되면 1000만 원까지. 자, 대인배상 1 한도를 또 초과해서 대인배상 2까지 갔다. 대인배상 2 보험금이 전체 합산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1억 원 내까지. 됐죠? 이거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피해자별 지급보험을 산정하셔야 하면 지급보험을 산정하는데 여기 그 산정하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거기서 뭐 이렇게 막 여러분들 학습하신다고 다 빼보고 막 이러는데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1인당하고 1사고당은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1인당 지급, 자동차 보험은 1인당이 1사고당이에요. 자동차 보험의 보상 기준은 1인당입니까? 1사고당입니까? 피해자 1인당이에요. 알겠죠? 이 사고부담금은 뭐예요? 1사고당이에요. 1사고당. 그래서 사고부담금이에요. 자기부담금 맞죠? 피보험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인데 왜 사고부담금이냐 하냐? 1사고당이니까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대위권을 보면, 자, 이 일반과실사고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승객에 대해서 무과실이더라도 보상을 하지만, 자, 이 뒤의 일반과실사고니까 을보험사, 대인배상 1에서 담보되니까 있죠. 근데 대인배상 1에서, 1, 2에서 다 담보가 안 되죠. 사고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사고 부담금이 아니라 제3자니까 대위권을 행사하는 거죠. 여기 자체적으로는 사고 부담금이지만 여기서 다 보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쪽으로 보상, 어쨌든 간에 이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보험에서 담보되는 범위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로 가겠죠. 결론적으로 얘가 부담하게 된다는 거죠. 이만큼. 됐죠? 됐습니다. 이 테이블을 먼저 보고, 자, 이제 답안을, 자, 이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논리다 보니까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을 작성을 할 때 이 테이블 옆에 있으면 바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테이블 작성하는데 이게 뭔가 내가 잘못 작성했어요? 답안 작성하다 보면 좀 뭐가 안 맞아. 그럼 바로 수정이 돼요. 이해되시죠? 이 법률상 책임 관계는 어디와 어디 관계예요? 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보험에서 보상 관계는 이 행위자가 피보험자가 됐을 때 여기 피보험자와 보험자와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가 됐을 때 그 보험회사에서 무상과 자선 그리고 그 타인성 인정이 됐을 때 대인배상 1, 2에서 보상.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사고부담금이나 대위권 이렇게 검토하면 됩니다. 자, 답안을 볼게요. 자,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A씨의 사상에 대해서 각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갑보험사는요, 무과실 사고에서, 자, 이 테이블을 보세요. 지금 무과실 사고에서 소유자 A와 사용자 B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해야 되겠죠. 자, 이런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 그 내용, 자배법상 삼면책 요건, 그렇죠? 이런 부분을 기재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카풀 유상운송, 그리고 산재 사고 면책 여부, 그렇죠? 이 부분을 검토한다. 자, 을보험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그렇죠? 에서의 보상 책임을 검토한다. 을보험사는요, 대인배상 1, 2에서 보상 책임 그리고 사고 부담금을 검토한다. 됐죠? 자, 이 서론이 깔끔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이 서론을 작성하실 때는 자, 피해자가 여럿 있겠죠? 자, 이 피해자들의 사상에 대해서 각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갑보험사는 뭘 검토해야 된다? 자, 이게
정리하다 보면 이슈가 나올 거예요. 깔끔하게. 그렇죠? 이걸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뭐가 핵심이라는 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을보험사에서는 자 이렇게 작성해 보니 대인배상 원투에서 보상책임과 사고부담금이네요. 됐죠? 이렇게 서론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돌아가서 갑보험사의 보상책임과 권리. 됐죠? 그러면 이슈가 있을 거예요. 이슈가 특별하게 없다면 법률상 책임, 그 다음 보험사 보상 책임으로 갑니다. 자, 일단 법률상 책임을 봐야 되겠죠. 지금 무과실사고에서 자, 이 자배법상 책임은 민법 불법행위 성립 요건 입증할 필요는 없고 운행자의 피해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면책 요건, 무과실 사고 면책 요건이 승객과 승객 외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승객과 승객 외로 구분을 해서 승객 외는 삼면책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된다. 됐죠? 그러면 지금 A, B에 대해 A, B의 운행자죠. 운행자의 승객 C에 대해서는 자회법 3조 책임이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됐죠? 여기는 제가 간략하게 결론만 제가 PPT로 정리해 놓은 거, 그리고 답안에는 그 내용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풀 유상운송 면책 여부가 이슈죠. 또. 그렇죠? 카풀 유상운송 면책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 답안에는 제가 자세히 넣어놨는데 카풀 유상운송의 경우에 자, 먼저 유상운송에서는 약관상 면책 규정이 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 면책인데 다만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는 보상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하나가 임대차 계약 30일 이상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면책 예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설된 내용이 뭡니까? 자, 카풀 유상운송 면책 여부에서 대인배상 원투 무상 대인배상 원투 여기 대인배상 원투가 아니라요. 대인배상 투입니다. 요거 여기는 제가 PPT로 옮기면서 잘못된 건데 대인배상 투 무보험 자동차상의 자손입니다. 대인배상 투 지우시고 자 답안에는 제대로 돼 있죠? 네, 대인배상 투 이건 대인배상 1은 아니고 자, 대인배상 2 무보험 자동차 자기 신체 사고에서 면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인배상 1은 면책 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유상운송 면책 예외가 뭐냐? 자, 카풀의 경우가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숙지하세요. 피보험자가 동승과 동승자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출퇴근 시간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그렇죠?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를 함께 타게 실시한 경우에 카풀 유상운송 면책 예외가 됩니다. 신설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7시부터 9시 사이 그리고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러시아어가 돼서 지연이 됐다. 그런 거는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상운송 면책 예외에 해당돼서 면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됐죠? 자, 다음 이슈는 산재사고 면책입니다. 자, 했습니다. 자, 먼저 피용자 재해 면책 조항 해당되고 동료 재해 면책 조항에 해당되죠. 따라서 대인배상 1에서는 담보가 되고 대인배상 2에서는 면책인데 산재 초과 손해는 담보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정리해 보면 자, A에 대해서 자, 무보험 자동차 사고가 아니죠.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안 되고 자손에서 담보가 되는데 상대 차량 대인배상 1, 2에서 담보가 되죠. 자, 우리 신체는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 순서예요. 그 이유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 그래서 대인배상 1, 2 보험금은 공제된다라는 거고. 자, C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1에서는 보상이 되죠. 면책사항이 없죠. 단 산재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재 처리가 됐으니까 산재보험과 손익상계 대상이다. 자동차 보험 먼저 처리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 먼저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산재가 유리한데, 그렇죠? 일단 보상받고 남는 거 있으면 위자료든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 보험을 먼저 청구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 근데 요즘은 흔하지 않아요. 사업주와 어떤 뭐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산재 처리를 안 해버리는 자동차 보험 처리. 근데 요즘은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산재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도 지불 보증이 될 수 있고 산재 처리도 산재 보험 지불 보증이 될 수 있는데 산재가 여러분은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재 처리하고 나서 손익상계 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보험을 먼저 굳이 처리한다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손익상계 대상이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될까요? 산재에서 처리가 될까요? 둘 다 되는데 최종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다 보상이 된다는 거고 산재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담보 안 되는 부분이 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 처리를 하죠. 자동차 보험 받고 산재도 더 받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디로 가겠어요? 원인자인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익상계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대인배상 2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애초에 면책이죠. 어떻게 해요? 정책적으로 이거는 산재보험으로 가라. 근데 이게 겹쳐 있어요. 겹쳐 있다고요. 대인배상 1과 2가. 그 부분은 지역보험 계산하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학습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면책이죠? 산재 초과 손해는 보상합니다. 자, 그럼 이 대인배상 2는요. 만약에 피용자재의 동료재의 면책이 됐다. 개별적으로 해서 부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근지해보험 사배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대인배상 1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는 전혀 다른 보험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태생이 달라요. 근거가. 대인배상 1은 그 취지가 뭡니까? 이제 특별법 그 1조에 다 취지가 있잖아요. 이 법을 만든 이유는, 그렇죠? 뭐예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특별법에. 그래서 의무보험이죠. 대인배상 2는요, 사적 자치 원칙 영역에 따라서 자유롭게 가입을 하는 거예요. 다만 자동차 보험은 그 도로교통법상 그렇죠.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되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가 돼 있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임의보험이죠. 가입 안 했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렇죠? 태생 자체가 다른 보험입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예를 들어서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한 주유소가 시설소유, 영업배상 시설소유 배책을 가입을 추가로 하면 재난배책에서 담보되는 그 부분 초과 손해만 시설소유 배책에서 담보되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동일한 피보험자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가입했는데 재난배책은 재난및안전관리법, 시설소유 배책은 특별한 법이 없어요. 그냥 민법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인배상 2는 물론 자배법도 적용이 되죠. 그렇지만 민법상 책임도 담보가 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대인배상 2는 산재 초과 손해만 보상이 된다라는 거고 애초에 자, 귀속 주체가 산재와 손익상계를 해야 되는데 이러나 저러나 산재 초과 손해 담보하더라도 결국은 손익상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귀속 주체가 동일한 일수일 수입 상속 C는 사망을 했어요. 그렇죠? C가 사망 맞죠? 네, C는 사망을 했습니다. C가 사망을 했는데 그러면 사망을 했을 때 유족급여 수급권자, 산재 수급권자와 일시일 수입 상속권자 간에는 상속 후 공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요거 2018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자, 그리고 자, 승용차 함께 타기죠? 그러면 동승자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됐죠? 동승자인데 동승자 감액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대위권. 자, 무과실 사고죠? 그러면 원인, 이 일반 과실자인 D가 가입한 을보험사, 그리고 D에서 전부 보상이 안 되죠?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D, 음주 뺑소니 운전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한다. 됐죠? 자, 이제 갑보험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과 권리를 보면, 자, 법률상 책임은 일반 과실 사고니까 당연히 이 D는 A와 C에 대해서 자배법상, 민법상 책임이 있고, 따라서 보험회사는 A에 대해서 대인배상 1, 2에서 보상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산재 초과 손해 담보가 아니죠.
무관하잖아요. 근로개혁관계도 아니고, 그쵸? 아무런 관계도 아니니까 그냥 대인배상 원투가 보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갑보험사와 을보험사가 어쨌든 다 보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자는 대인배상 원투 다 담보되는 거예요. 보험사가 다르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죠? 대인배상 원투에서 담보가 됩니다. 내 보험에서 이 근로계약관계가 무관한 그 피보험자에 대해서 대인배상 원투가 담보돼서 산재보험과 손익상계가 되는 거나, 보험회사가 여러 개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책임질 자가 여럿인데 그 중에 누구 한 놈이라도 전부 담보되면 담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인배상 원투에서 다 담보가 되는데, 자, 근데 어쨌든 산재보험금을 받았죠? 그러면 역시 손익상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귀속주체가 동일한 일시수입, 그렇죠. 이 지시 A는 사망을 잘못됐네, 이거죠? A는 사망이 아니죠. 네, 부상입니다. 요거 답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답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이거를 제가 PPT로 옮기면서 좀 실수를 한 거예요. 요거는 지우면 됩니다. 요건 아니고 그냥 손익상계 하는데 손해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손익상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C에 대해서는 역시, 자, 이게 뒤바뀌었네요, 제가. 요거랑 뒤바뀌었습니다. C가 사망을 했죠? 요게 뒤바뀌었어요. 자, 제가 잘못 옮겨 붙였네요. 대인배상 원투에서 보상이 되는데 산재보험과 손익상계다. 둘 다 똑같은데 여기는 사망이고, 그렇죠? 사망이면 귀속주체가 동일한 일시수입 상속권자와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손익상계한다. 자, 중요한 거는요. 유족급여와 일시수입만 가지고 해야 돼요. 여기서 장례비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실제 출제가 됐었어요. 2018년도에. 예? 다들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잖아요. 산재법 80조. 이건 법이에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그렇게 어떻게 뭐 장례비도 이렇게 민법 상속 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거는 누가 만든 겁니까? 보험회사가 만든 거고, 공단에 구상권 행사하는 건 법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약관에는 장례비는 민법 상속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도 없어요. 어디에 있었냐? 시험 문제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왜? 50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약관에 있더라도 공단에서 구상권 행사하는데, 자, 귀속주체가 동일인인, 자, 장례를 치른 자는 동일인이 될까요? 동일인이 아닐까요? 장례를 두 번 치르나요, 누가? 아니죠. 누가 됐던 간에. 자, 장례비는요, 민법, 민사나, 산재에서나 장례를 치른 자에게 보상합니다. 유족이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유족이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그러면 장례를 치른 자에게. 그 산재보험금이 장의비가 지급이 되고요.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장례를 치른 자가 따로 있어. 그러면 그 청구권은 장례를 치른 자입니다. 귀속주체가, 자, 대법원 판례 잘 보시면 귀속주체가 상이하여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아닐 때 상속후 공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일시수입 상속권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들이 안 돼서 생소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들 답을 하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그런데 선언은 달라요. 선언은 이게 또 책임근제 시간에 해야 되는데, 선언의 경우는 그 수급권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물론 부양한 자, 부모, 배우자, 자녀가 동순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 지분이 유족급여뿐만 아니라 장의비, 행방불명 보상도 동일하게 귀속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례비도 장례비 지분이 균분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장례비가 손익상계 돼야 돼요. 귀속주체가 동일인인데. 근데 장례를 민사에서 치른 자가 누군가 그 중에 한 명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 이 부분이 좀 이런 부분까지 너무 깊이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 선언근제 제가 사례 문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거기까지 출제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만 알고 계시고, 만약에 이런 문제, 그런 문제 나오지 않겠네. 나왔을 때는 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됐죠? 자, 그리고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사고 부담금이 이슈죠. 자, 그러면 자, 음주 뺑소니 김영 피보험자 D가 부담하게 되는데 자, 1사고당 대인배상 1,000만 원 내, 대인배상 2는 1억 원 내에서 부담한다. 실제 지급보험을 산정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다 부담해야 되는지 그 한도 내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계산이 나오겠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책임론을 받고 자, 지급보험금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면서 자, A에 대해서 보면 자, 산재 초과 손해를 어쨌든 산정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치료관계비 일단 치료비 1,000만 원, 휴업손해 간병비 그렇죠? 치료간병비가 간병비 있죠? 지금 입원 기간이 60일인데 상해 1급이네요. 그러면 60일 그렇죠? 그대로 해서 600만 원이 되고 과실상계 여기서 무과실인데요. 피해자가 안전벨트 미착용을 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됐죠. 자, 이 부분은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 600만 원 곱하기 1-10% 하면 1,440만 원이 되고 손익상계 했을 때 자, 요양급여는 간병비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관계비 전액 보상이 돼서 손익상계하면 음수가 되니까 지급될 게 없습니다. 자, 이게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될 보험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산재를 받은 이상 피해자에게는 지급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공단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휴업손해는 자, 과실상계 후 금액이 800인데 1-10% 720이고 손익상계, 유족급여 손익상계 하면 역시 음수니까 제로고요. 자, 상실수익액, 자, 정년까지 자, 근로계약상 임금 400 곱하기 장애율 40% 그리고 2개월 후 보험금이 지급됐으니까 2 플러스 그 정년까지 개수 48을 합산한 50을 적용한 8,000이고요. 취업 가능 연한까지는 자, 여기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 곱하기 25일을 곱하고 40% 그리고 총 개수에서 총 개수가 98입니다. 가동 연한까지 그리고 이전 개수를 간병비도 10만 원이면 12만 원이 아닙니까? 12만 원이죠. 그렇죠. 이게 수정을 하면서 제가 좀 다 안 했네. 답안에 어떻게 됐어요?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요거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제가 수정된 내용을 업로드하고 여러분들한테는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자, 원래 10만 원 했다가 12만 원으로 수정을 하면서 간병비를 여기 수정을 안 했네. 12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6, 1은 6, 6, 2, 12. 720이네요. 그렇죠? 720 하면 어쨌든 간에 제로일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과실상계 후 금액 8,000 플러스 6,000 1-10% 그러면 1억 2,600. 자, 손익상계 하면 장애급여와 역시 제로가 됩니다. 자, 위자료는 별도죠. 자, 위자료는 뭐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위자료는 50% 미만일 때는 정해진 8가지로 해서 정해진 위자료 금액이 있는데 후유장애 위자료가 400부터 시작이 돼요. 400부터. 그래서 50% 미만 50% 미만에서 45%까지 45%에서 35% 이상 45%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40%인 경우는 240만 원이에요. 그렇게 약관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부상 위자료는 200이니까 부상 위자료보다는 높겠죠. 그러면 240만 원, 1-10% 216만 원인데 결국은 위자료밖에 지급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피해자에게는 위자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손 계산하실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건 이해되시죠? 산재 초과 손해는 위자료밖에 없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산재 초과 손해 일단 산정한 거예요. 손익상계에서. 자, 보험금을 산정해 봅시다. 대인배상 원은 을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이 되겠죠? 자, 부상보험금 없죠? 후유장애 보험금이 위자료에서 216만 원입니다. 됐죠? 그러면 대인배상 원에서 끝나버려요. 대인배상 2는 보상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자손으로 가죠. 자, 이거 자손 주의하셔야 돼요. 자손은요, 대인배상 1, 2 보험금 공제하고 보상하죠. 대인배상 1, 2 보험금 공제하는데, 자,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자, 산재보험금 공제하나요, 안 하나요? 자손에서. 제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자, 산재에서는요, 산재 보상을 할 때 자손보험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판례에 따라서. 자손보험금 받았든 안 받았든 산재보험 그대로 다 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손보험금 받았을 때 산재보험 공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뭐 미리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거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법은 대부분 판례대로 해야 되겠죠. 산재보험에서 자손보험금 공제할 수 없으면 별개라는 거죠. 자손보험금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 그 약관을 반영한 게 현대해상 약관입니다.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 여러분 답안지에 제가 각주에 넣어놨습니다. 배상 의무자 이외에 제3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상 의무자, 자, 배상 받는 게 아니라 배상 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는 금액, 산재보험금이에요, 산재보험금. 이해되시죠? 배상 의무자로서 받는 부분은 뭡니까? 배상금이죠. 배상액이죠. 그 이외에 제3자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은 산재보험금인데 실제로 이 현대해상 약관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3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약관의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공제할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다른 약관엔 이 가로가 없습니다. 가로가 없으니까 이 산재보험금도 공제를 하는 보험회사도 있겠죠. 실무는 다양합니다.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보험사비 할지는 그 부분은 약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만든 약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예요. 그 부분이 분쟁화돼서 소송을 가는 거 여부는 변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제가 기본 강의 때부터 학습을 해드렸냐면 대법원 취지에 맞게 자, 이런 약관이 나온 이상 자손보험금에서는 산재보험금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풀이를 하시라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손보험금 산정해 볼게요. 자, 실제 손해액이 과실상계 전 손해액에서 비용이 있으면 비용 그리고 공제액이죠. 공제액 이게 바로 뭡니까? 대인배상 1, 2 그리고 이와 같이 무상 그리고 배상 의무자 이외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부상보험금을 산정해 보면 자, 과실상계 전 실제 손해액이 자, 지문에 주어졌죠. 치료비 1,000만 원, 간병 여기 600이라고 했는데 이거 수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720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800만 원 휴업 손해. 자, 그러면 2,52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자, 수정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대인배상 원보험금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약간의 답안은 달라질 텐데 대인배상 원보험금이 얼마입니까? 아까 대인배상 원보험금 제로라고 그랬죠. 제로인가요? 이거 제로로 하게 되면 틀려요. 왜 대인배상 원보험금 왜 2,160일까요? 구상을 받게 되면 그 보험금이 어디서 나가요? 대인배상원에서 나한테. 이해되시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받은 게 없으면 또 이거 만약에 산재에서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산재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아까 산재보험금이 있었죠. 그 부분 공제하지 않는 거는 뭐 변론인데, 그렇죠? 지금 산재에서 받고 대인배상의 자동차 보험의 구상을 하니까 대인배상원에서 받을 게 없어요. 이거는 피해자가 이미 받은 거예요. 자동차 보험금을 받은 거라고요. 대신 산재에서 대신 주고 구상을 해간 거예요. 피해자가 이미 대인배상 보험금 받았어. 90%. 이 계산은 조금 다르다고 했죠. 수정해 드릴게요. 이게 720이니까. 어쨌든 간에 90%는 받은 거예요. 자기가 과실 뺀. 자손은 피보험자 자기 과실분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10%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산재보험 손익상계가 여러분들 어려워요. 실제로 이런 사례 문제가 출제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진다고. 사실은 이런 근제보험을 학습하시면 또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겁니다. 대인 원이 있고
아, 이게 50개월이 왔더니 팔이 안 들어지네, 이게. 큰일 났네, 이게. 제가 50대입니다, 여러분. 50대 좀 한참 넘었어요. 네, 관심 없으시죠? 어쨌든 이 대인배상원에서 산재 처리가 먼저 되고 나서 대인배상원 부분은 원래 보상이 되는 건데 산재 처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산재 초과 손해면 보상이 된다는 건데 대인배상 2는요? 요 애초에 초과 손해면 담보되는데 이 을보험사에서 그것도 아니에요. 다 담보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인배상 자손보험금 산정을 할 때 피해자 과실분이 보상이 돼야 되는데 대인배상 원보험금 빼야 되겠죠. 자, 이거는 산재에서 최종적으로 산재에서 별개로 보상되는 거는 별개고 산재에서 더 보상이 됐어요. 그렇죠? 정률 보상이다 보니까. 그렇죠? 대인배상 원투에서 담보됐나요? 안 됐나요? 지금? 됐죠? 피해자가 산재로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피해자는 이만큼 대인배상 원투를 받았어요. 됐죠? 그러니까 자손보험금에서 그 피해자 과실분을 제외한,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공제하면 결국 피해자 과실분 10%가 나옵니다. 이게 아마 2,520만 원, 252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후유장애도 마찬가지죠. 과실상계 전 실제 손해액이 자 지문에 주어진 대로 1억 4천인데 그리고 240 앞서 계산했죠. 어쨌든 여기에 피해자 과실 대인배상 1, 2에서 이쪽은 지금 여기 대인배상 2는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산재로 보상 받으면서 다 받은 거예요. 이 대인배상 1, 2에서 1억 2,800만 원이 보상이 됐습니다. 이 여기는 왜 대인배상 1만이냐면 대인배상 1 한도 내니까 이거는 초과됐으니까 전체 받은 금액을 그대로 빼주죠. 그게 공제액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산재보험금 받은 부분 이 부분은 뭔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차액 더 받았잖아요. 산재에서 음수가 돼서 대인배상에서 제로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안 뺀다 이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맞잖아요. 그렇죠? 원래 손해액이 이만큼인데 피해자 과실분이 대인배상 1, 2 무상해서 담보 안 되니까 자손해서 보상되는 건데 이 산재는 보상이잖아요. 배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 빼는 게 아니다. 그 약관이 맞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차액이 나옵니다. 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오류는 수정할 텐데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기 두드려서 산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일부 이슈가 나올 테니까 시험에서는 그 계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느냐 문제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고민하실 필요 없고 피해자가 여럿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계산도 떨어지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합계 금액이 결국은 자손에서는 1,664만 원인데 이게 결국은 대인배상 1, 2 보험금에서 피해자 과실분일 거예요. 그렇죠. 10% 됐죠. 예. 자, 이렇게 해서 A 보험금을 산정했고, 자, C 보험금을 보면 역시 산재 초과 손해를 산정해야 되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자, 장례비는 500이죠. 장의비가 더 나갔기 때문에 자, 과실 상계 후 손익상계하죠. 음수니까 제로고 상시 수익액 정년까지 450 임금 곱하기 사망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2개월 후 보험금이 지급됐고 그리고 이후 개수 98 해서 3억이고 취업 가능 연한까지 자,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해서 12만 원 곱하기 25일 거기 3분의 2 곱하기 총 개수에서 이전 개수를 빼준다. 우리 민사 손해배상은 모든 손해를 사고 시점으로 다 장래 손해를 보고 호프만 개수를 적용하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은 지급 기준은 보험회사가 합의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까지는 이미 발생한 손해들이죠. 장래 손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고 직후 바로 보험금 지급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조사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합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몇 개월이 지났어.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들은 이미 발생한 거다. 지연이자 주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소송에서는 판결 금액은
변론 종결일부터 사고 시점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지연이자를 5% 가산해서 주지만 우리 민사 손해배상금 자동차 보험 합의할 때는 약관 기준에 따라서 보상하지 지연 배상금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보험금 질제 현 시점에서 그 이후부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 98 L개수죠, 이게. 요거는 월수예요. L개수니까 이전 L개수를 빼준다. 됐죠? 자, 그러면 6천만 원이 됩니다. 합계 금액이 3억 6천이고요. 자, 손익상계, 과시상계 후 자, 산재 초과 손해인데 자, 0은 뭡니까? 이거는 지금 유족이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한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죠. 자, 유족급여는 누가 받아갔을까요? 사실혼 배우자고. 자, 이 민사 손해배상금, 자, 이 상실수익액은 망인의 상실수익액은 누가 가져갈까요? 출생자녀. 뭐 사실혼 관계도 어쨌든 출생자녀는 상속권자니까. 그 자녀가 가져가는 거니까 이 유족급여는 받은 게 없어요, 자녀는. 동일한 귀속주체의 그 자녀는 산재보험 받은 게 없는데 왜 공제를 합니까? 그렇죠? 일단 상속 후에 귀속주체가 동일인에 대해서만 손익상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제로가 되겠죠. 그럼 3억 2,400이 됩니다. 위자료는 별도죠? 그러면 8천. 자, 이 연령에 따라서 65세 미만은 8천. 그렇죠? 이상은 얼마입니까? 5천. 그렇죠? 그래서 8천 그리고 1-10%. 됐죠? 그러면 별도 지급하면 되고 산재에서 받은 바가 없으니까. 됐죠? 자, 합계 금액이 3억 9,600인데 자, 이 귀속 주체가 상회하니까 손익상계 대상이 안 돼 공단에서 구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실 수입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대인배상 원에서 한도가 사망의 경우 1억 5천이죠. 1억 5천인데 문제는 이 장례비는 손익상계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장례비가 손익상계 되니까 장례비를 포함해서 1억 5천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이 대인배상 원에서 지급될 수는 없고 장례비를 공제한 그렇죠? 장례비는 구상을 받으니까 그 나머지인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계산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답안을 대인배상 1, 2에서 이렇게 그대로 보상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그냥 무난한 거예요. 원칙은 어떻게 될까요? 장례비가 여기 얼마예요? 400? 그렇죠? 5, 9, 40, 450이다. 그렇죠? 1억 5천에서 450 빼고 그렇죠? 그래야 대인배상 1 한도가 다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인배상 2로 넘어가겠죠. 실무에서는 그럴 필요 없죠.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이 귀속 주체가 상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공제를 하게 되면 대인배상 1에서 구상을 당하니까 그 부분 대인배상 1에서 보상되는 게 아니라 초과되면 대인배상 2로. 만약 초과되지 않으면 그 일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시험에서 우리가 다루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네요. 대인배상 1, 2에서 이렇게 3억 9,600을 보상한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답안 작성하는데. 그렇죠? 이런 좀 문제까지는 나오기 어려우니까 대신에 첫 시간에 좀 종합적으로 그 이슈들을 다뤄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난이도가 높고 이런 부분까지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끝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